반갑습니다. 이번 대통령은 누가 될까요? AI와 함께 1탄 여당 후보, 2탄 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 국정을 해나가는 부분을 다뤘습니다. 이번에는 3탄으로 2030년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이며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가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이야기 시작합니다. 2030년 대선 언제부터였을까요? 국민이 과거와 싸우는 정치가 아닌 미래와 싸우는 정치를 갈망하게 된 건 필요한 대립 정치에 국민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죠. 우리 정치는 거울 같아서 바라보면 늘 과거만 보인다라고. 그때 나타난 인물이 있었습니다. 하율민 43. MIT 공공정책 박사이자 실리콘밸리 창업 경험이 있는 이 인물은 한국 정치판에 전혀 다른 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정당도 조직도 정치 경력도 없이 등장한 그는 말 그대로 정치 스타트업이었죠.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도 미래형 정부를 가질 때입니다. 하율민의 첫 출마 선언은 광장이 아닌 유튜브에서 시작됐습니다. 그의 얼굴 옆으로 데이터와 그래프가 흘러갔고 손끝으로 터치하며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보여줬습니다. 유세라기보다는 마치 신기술 프레젠테이션 같았죠. 사람들은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저 사람이 대통령 될 수 있을까? 하율민은 통상적인 정치 방식을 거부했습니다. 태극기 물결 속 단상에서 외치는 대신 데이터 시뮬레이션과 앱으로 공약을 공유했죠. 거대 양당의 정치인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데이터로 국민 마음을 얻을 수 있나? 하지만 기성정치에 질린 젊은 세대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하율민의 방식은 비록 낯설었지만 정치 자체를 새롭게 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캠프는 대한민국 최초로 데이터 기반 캠페인을 표방했고 정치를 디지털 플랫폼으로 옮겼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하율민이 한국 정치의 오랜 관행인 지역 나눠먹기를 거부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전국 각지를 다니며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시뮬레이션을 보여줬습니다. 시민들은 태블릿을 통해 직접 시뮬레이션에 참여할 수 있었고 그들의 피드백은 실시간으로 정책에 반영됐죠. 이건 정치가 아니라 서비스입니다. 여러분이 사용자라면 저는 개발자입니다. 하율민의 이 말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정치를 권력 다툼이 아닌 서비스 설계로 바라보는 시각은 신선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게 이런 접근법은 자연스러웠죠. 놀라운 것은 그의 지지층이 나이와 계층을 초월했다는 점입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블루 칼라부터 화이트 칼라까지. 그의 메시지는 단순했으니까요. 과거의 상처가 아닌 미래의 가능성에 투표하세요. 언론은 하율민을 정치의 새 운영체 JOS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상을 뒤엎고 하율민은 차분히 지지율을 끌어올렸습니다. 그의 앱을 다운로드한 사람이 1000만 명을 넘었고 논리적 접근법은 더 이상 차갑다는 평가가 아닌 필요하다는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은 새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2030년 하율민은 대한민국 제25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데이터가 감성을 이긴 날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데이터가 새로운 감성이 된 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취임식 당일 하율민 대통령은 관례를 깼습니다. 긴 연설 대신 그는 단 5분만 말했죠. 그리고는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말보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는 한국의 현재와 4년 후를 비교한 시뮬레이션이 펼쳐졌습니다. 청년 실업률 그래프가 내려가고 지역 균형 발전 지표가 올라가는 모습. 수도권 집중도가 완화되고 신산업 성장 곡선이 상승하는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의료 접근성 지도였죠. 붉은색으로 표시된 의료 소외 지역이 점차 초록색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시민들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하율민은 국민에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여줬죠. 이를테면 청년 실업 문제에 있어 그는 청년에게 일자리를 일하는 구호 대신 시뮬레이션 고용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산업에 몇 명의 어떤 인재가 필요한지를 데이터로 보여줬습니다. 의료 불균형 문제는 AI 진료 분산망으로, 대학 편중 문제는
AI 이공계 대학 설립 시각화로 설명했습니다. 의사만 늘어나선 나라가 못 갑니다. 우리에겐 설계자, 엔지니어,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이 발언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동시에 화제가 됐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인문학 중심 교육에 대한 도전이었으니까요. 하율민 대통령은 입시 제도를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암기가 아닌 설계와 창조에 더 많은 점수를 줄 것입니다. 취임 직후 그가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대학이 아니라 직업전문학교였습니다. 현장에서 그는 용접공, 간호조무사, 자동차 정비사들과 직접 대화했죠. 여러분이 사회의 엔진입니다. 제가 학습할 것이 많습니다. 그 장면은 많은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이 공약의 대상이 아닌 국가의 주체로 대우받는 느낌을 받았죠. 하율민 대통령의 메시지는 늘 간결했습니다. 그는 긴 연설 대신 짧은 영상을 즐겨 활용했고 복잡한 정책을 단순한 인포그래픽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주간 국정 리포트라는 7분짜리 온라인 브리핑은 10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고 이해는 신뢰로 이어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청년들의 정치 참여였습니다. 과거 꼰대 놀이터로 불리던 정치가 갑자기 미래 설계의 장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하율민 대통령의 K-정부 설계 공모전에는 5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참가했습니다. 그중 10개 팀이 실제 정부 정책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는 진정한 시민 참여형 정부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국가를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만의 국가가 아닌 시민이 함께 만드는 국가로요. 하율민의 이런 접근법은 점차 지지율을 끌어올렸습니다. 취임 초 58%였던 국정 지지도는 6개월 만에 67%까지 상승했죠. 사람들은 그의 정치가 감성 없는 정치라 비판했지만 정작 국민은 그의 현실적 접근법에 더 많은 신뢰를 보냈습니다. 국민이 감성보다 결과를 선택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율민 대통령이 만들어낸 첫 번째 변화였죠. 취임 100일 하율민 대통령은 충청남도 태안의 작은 어촌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균형 발전 중심형 국정을 선언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한 그의 연설은 짧았지만 강력했습니다. 오늘부터 대한민국은 수도권 중심주의와 작별합니다. 그 선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하율민 대통령은 태블릿을 들고 전국 지도를 펼쳤습니다. 각 지역이 어떤 산업 클러스터로 발전할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강원도는 AI 농업 혁신 도시로, 전라남도는 해양 바이오 연구단지로, 충청도는 2차 전지 반도체 공대 벨트로, 부산은 글로벌 해운금융 특구로 변모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청중 속에서 한 노인이 물었습니다. 다 좋은데 실현 가능합니까? 하율민 대통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에겐 이미 예산과 인재가 있습니다. 다만 잘못된 곳에 있었을 뿐이죠. 그는 그 자리에서 지역 특화 산업 육성법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고 지역 대학과 연계한 R&D에 국가 예산의 30%를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지방에 정착하는 청년에게는 10년간 소득세 반감과 주택 지원을 약속했죠. 이제 서울로 몰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의 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취임 1년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에 몰렸던 대학, 기업, 청년 인재들이 각 지역으로 분산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춘천은 스마트팜 밸리로 도약했고 전남 여수는 해양 바이오 허브로 거듭났습니다. 특히 충북 청주에 설립된 K-배터리 캠퍼스는 전 세계에서 인재들이 모여드는 핫스팟이 되었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지역 대학의 부활이었습니다. 과거 서울대 아니면 의미 없다던 입시 패러다임이 무너지고 지역 특화 대학들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부산대 해양금융학과, 전남대 바이오에너지학과, 충북대 2차전지공학과는 입시 경쟁률이 서울대를 넘어섰습니다. 하율민 대통령은 단순히 물리적 분산을 넘어 심리적 분산까지 이루어냈습니다.
그는 매주 다른 지역에서 국무회의를 열었고 청와대 기능의 상당 부분을 지방으로 이전했습니다. 심지어 정부 부처의 40%를 지방에 분산 배치하는 정부 2.0 계획도 발표했죠. 이런 변화에 처음엔 반발이 있었습니다. 특히 수도권 자산가들과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거셌습니다. 김윤철 전 국회의장은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당 없는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느냐. 오래 못 갈 것. 하지만 하율민 대통령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정당 정치가 아닌 시민 정치를 표방했고 실제로 전국 200개 도시에 시민 참여형 정책 랩을 설치했습니다. 이곳에서 시민들은 지역 문제를 직접 논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인이 없어도 정치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놀랍게도 이 접근법은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시민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는 것을 경험하며 정치 참여에 적극적이 되었습니다. 지역 정치 참여율은 20%에서 60%로 급증했고 지역 문제 해결 속도는 3배 빨라졌습니다. 하율민 대통령은 단순한 분산을 넘어 전국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네트워크의 중심은 더 이상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지역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의미의 균형 발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취임 2년 차 하율민 대통령은 의료개혁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접근법은 기존 정치인들과 달랐습니다. 단순히 의사수를 늘리는 것이 아닌 의료 접근성 자체를 개혁하는 방향이었죠.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의사가 잘못된 곳에 있는 겁니다. 하율민 대통령이 발표한 의료 접근성 혁신안은 의료계에 큰 반발을 샀습니다. 그것은 지역 거점 디지털 병원망 구축, 공공의료 AI 진료 시스템 도입, 농어촌 의료 인센티브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논란이 된 것은 의료 AI 보조 시스템의 의무화였습니다. 전국의사협회는 즉각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AI로 환자를 진료하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 긴장이 고조되던 그때 한서윤이라는 여성 중소기업 CEO가 등장했습니다. 전직 개발자 출신의 유가맘인 그녀는 대통령 청년 일자리 간담회에서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가 지방에 살 때 아이가 밤에 고열로 아팠어요. 가까운 응급실은 30분 거리였죠. 그때 정말 필요했던 건 의사가 아니라 아이 상태를 빨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한서윤의 이 말은 많은 부모들의 공감을 얻었고 여론의 풍향계를 바꾸었습니다. 하율민 대통령은 즉시 그녀를 의료접근성위원회에 임명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사용자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죠. 의료계와의 협상은 쉽지 않았지만 결국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K-메디컬 네트워크라는 이름의 이 시스템은 전국 모든 병원과 진료소를 연결하고 AI 진단과 원격 의료를 가능케 했습니다. 특히 의사가 없는 지역에서는 응급 상황 시 AI가 1차 진단을 내리고 가장 가까운 의사에게 연결해주는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실제 효과였습니다. 시스템 도입 6개월 만에 농어촌 지역의 응급 대응 시간은 45% 단축되었고 오진율은 18% 감소했습니다. 의사들 역시 단순 진료보다 복잡한 케이스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의료질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혁신은 계속됐습니다. 하율민 대통령은 K-에듀 리셋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AI 전문대와 산업연계형 공대를 확대하고 과감히 인문계 대학의 정원을 줄이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학력이 아닌 역량으로 평가받는 사회로 나아갑니다. 이 발언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하율민 대통령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국 50개 대학의 산업연계형 학과를 신설하고 20개의 AI 전문대를 설립했습니다. 특히 혁신적이었던 것은 현장 중심 교육이었습니다. 모든 대학생들은 재학 중 최소 1년을 산업 현장에서 보내야 했고 이 경험은 정규 학점으로 인정됐습니다. 노동시장의 변화도 급진적이었습니다. 하율민 정부는 연공서열 중심에서 책임성과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공무원 채용에서도 개방형 공무원제가 도입되어 민간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공직에 들어오고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장우석 청년정책 수석비서관은 이런 변화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의 벤처기업 홍보 출신인 그는 정치보다 서비스를 추구하는 실무형 참모였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비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설계하는 역할을 담당했죠. 우리의 목표는 3가지입니다. 첫째, 접근성. 둘째, 효율성. 셋째, 포용성. 이 3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진정한 혁신이 가능합니다. 장우석의 이 말은 하율민 정부의 철학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정부 주도도 시장 주도도 아닌 시민 주도의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었습니다. 하율민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념이 아닌 증거에 기반해 움직입니다. 이 말은 점차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대한민국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임기 3년 차에 접어든 하율민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청년 창업률 2배 증가, 외국인 투자 41% 증가, 중소기업 기술 투자는 2.4배 증가. 세계 스타트업 상위 20개 중 5개가 한국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율민 대통령은 이런 수치보다 다른 것을 강조했습니다. 경제의 본질은 신뢰입니다. 성장은 시스템의 문제지만 지속 가능성은 신뢰의 문제이죠. 그가 출범시킨 경제신뢰위원회는 획기적이었습니다. 대기업 CEO와 공정위 관계자, 스타트업 창업자와 규제, 당국 책임자들이 정기적으로 한 테이블에 앉아 대화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과거엔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죠. 우리는 더 이상 갑과 을이 아닙니다.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파트너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하율민 정부는 신뢰 기반 규제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기업들이 스스로 규제안을 만들고 정부가 이를 검토하는 방식이었죠. 기업의 자발적 준수를 유도하고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을 가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시스템은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기업들은 더 이상 규제를 회피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높은 기준을 스스로 설정했습니다. 한국의 기업 투명성 지수는 3년 만에 세계 32위에서 7위로 상승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스케일업 생태계 구축이었습니다. 하율민 정부는 단순히 창업을 장려하는 것을 넘어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스케일업 펀드는 5조 원 규모로 조성되었고 기술 사다리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이 핵심 기술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한서윤의 회사 역시 이런 변화의 수혜자였습니다. 30대 후반에 그녀는 육아와 사업을 병행하며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부의 워킹맘 기업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도약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녀의 IT 솔루션 회사는 이제 직원 200명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었습니다. 시장과 정부 사이에 투명한 소통이 있었기 때문이죠. 한서윤의 이 발언은 하율민 정부의 경제 철학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도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도 아닌 신뢰의 생태계를 설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경제의 지역화였습니다. 서울에 집중되었던 경제가 전국으로 분산되기 시작했고 각 지역은 특색 있는 산업 클러스터로 발전했습니다. 부산의 해운금융특구는 싱가포르와 경쟁하는 수준으로 성장했고 전남의 해양 바이오 단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연구기관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국제경제포럼에서 하율민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스피드가 아닌 지속가능성을, 성장이 아닌 분배를 우선시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장의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한 성장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의 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덴마크, 스웨덴과 같은 복지국가보다 높았지만 소득 불평등 지수는 그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개선됐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경제 모델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 정책이 좌파인지 우파인지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동하는가입니다. 하율민 대통령의 이 말은 그의 실용주의적 접근법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념보다 결과를, 이론보다 데이터를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국민들에게 직접 전달되었습니다. 매달 첫째 월요일 하율민 대통령은 경제 현황 보고를 직접 진행했습니다. 복잡한 경제 지표를 일반 시민들도 이해할 수 있게 시각화하여 설명했고 실시간으로 국민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이 투명한 소통은 국민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경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오지훈 평론가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하율민 대통령의 가장 큰 성과는 경제적 신뢰를 회복한 것입니다. 과거 우리 사회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을 믿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공정한 기회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 하율민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던 오지훈조차 이제는 그의 정책의 일정 부분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율민 대통령의 진정한 성과였을지 모릅니다. 신뢰의 회복. 그리고 그 신뢰는 다시 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임기 4년 차 하율민 대통령은 더 큰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정 운영 자체를 운영체제처럼 바꾸는 구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IT 강국이 아닌 AI 운영국가로 도약합니다. KGOVOS라고 명명된 이 시스템은 혁신적이었습니다. 국가 예산의 자동 집행 및 모니터링, 국민 민원의 자동 응답 시스템, 행정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시민 대시보드 앱이 그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시민 피드백 루프였습니다. 모든 정책은 시행 전, 시행 중, 시행 후 3단계에 걸쳐 시민들의 피드백을 직접 받았고 이는 실시간으로 정책에 반영됐습니다. 말 그대로 국가가 소프트웨어처럼 끊임없이 업데이트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버그 리포트는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피드백이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하율민 대통령의 이 말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개념의 시민 참여를 알렸습니다. 실제로 국민버그 리포트는 한 달 만에 3만 건이 접수되었고 그중 7천 건이 즉시 행정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변화를 이끈 주역 중 하나는 장우석 청년정책 수석비서관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정치 없는 정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정치, 더 참여적인 정치를 위한 것입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 목적은 시민의 유의미한 참여입니다. KGOVOS는 특히 2가지 측면에서 혁신적이었습니다. 첫째는 예산 투명성이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앱을 통해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행정 자동화였습니다. 단순 반복적인 행정 업무의 80%가 AI로 대체되어 공무원들은 더 복잡한 문제 해결과 시민 소통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놀라운 효율성을 보였습니다. 행정 처리 시간은 평균 70% 단축되었고 국민 만족도는 43% 증가했습니다. 또한 연간 행정 비용은 17조 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는 GDP의 약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시스템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에스토니아, 싱가포르 등 디지털 선진국들이 KGOVOS의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1년 만에 14개국이 이 시스템을 수입했습니다. 대한민국은 IT 수출국을 넘어 행정혁신의 수출국으로 올라섰습니다. UN 디지털 정부 포럼에서 하율민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도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모든 서비스는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KGOVOS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서비스입니다. 이 시스템의 성공에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 문제, 데이터 프라이버시 우려, 심지어 너무 효율적인 정부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하율민 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포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2,000개 마을에 디지털 헬프센터를 설치하고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인터페이스를 개발했습니다.
김예지라는 30대 중반의 여성은 이런 변화의 수혜자였습니다.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인 그녀는 육아, 특화 신도시에 입주한 후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의 서류를 위해 여러 기관을 돌아다녀야 했어요. 특히 임신 중에는 정말 힘들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앱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심지어 아이의 건강검진 예약부터 보육 서비스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김예지의 이야기는 KGOVOS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실제 국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더 이상 정부와 국민이라는 이분법적 구도가 아닌 하나의 유기적 관계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율 민 대통령은 이것을 함께 호흡하는 정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점차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임기 5년차 하율민 대통령은 더욱 큰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경제와 행정의 혁신은 이루었지만 여전히 난제로 남아있던 저출산 문제였습니다. 그의 접근법은 기존 정부와 달랐습니다. 전국 육아맘 간담회에서 그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아이 낳으라고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가 발표한 가족 미래 계획은 포괄적이었습니다. 신혼부부에게는 장기 공공임대와 전환형 분양을 제공하고 첫째 아이에게는 출산지원금을, 둘째부터는 부모 모두에게 유급 육아휴직을 보장했습니다. 특히 혁신적이었던 것은 24시간 돌봄센터와 워킹맘 시간표 맞춤 서비스였습니다. 국가가 육아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교육복지 통합 플랫폼이 출범하면서 아이의 탄생부터 대학 입시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부모는 앱 하나로 아이의 건강검진부터 교육 프로그램, 심지어 또래 모임까지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예지는 이 시스템의 혜택을 직접 경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서울을 떠나 지역에 정착한 그녀는 둘째 아이를 키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을 떠나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감사해요.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뛰어놀 수 있고 제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으니까요. 놀랍게도 이런 변화는 서서히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넘게 하락하던 출산율이 처음으로 상승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었지만 그 변화의 방향은 희망적이었습니다. 하율 민 대통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삶의 질 혁신의 다음 단계로 문화와 서비스 산업에 주목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제조업 강국을 넘어 문화 서비스 강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가 추진한 K-컬처 이니셔티브는 다양했습니다. K-트롯 세계화 프로젝트를 통해 중동과 동남아에서 공연을 펼쳤고 지역마다 K- 콘텐츠 캠퍼스를 설립했습니다. 웹툰과 영화를 위한 자체 유통 플랫폼도 육성했고 K- 서비스 클러스터를 통해 스마트 관광과 현대 산업을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하하와 유나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20대의 남매인 이들은 K-트롯 페스티벌 우승 출신으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대중문화의 새로운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하율민 정부의 문화유산 글로벌 프로젝트의 얼굴로 활동하며 한국의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중동 투어 후 인터뷰에서 하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바이에서 공연했을 때 현지인들이 한국어로 따라 부르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문화에는 언어의 장벽이 없다는 것을. 그의 쌍둥이 자매 유나는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건 단순한 노래가 아니에요. 한국인의 정서, 한국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들의 활약으로 K-컬처는 더 이상 아이돌 중심의 K-팝을 넘어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문화 현상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지역 기반 문화산업의 성장이었습니다. 더 이상 서울에 집중되지 않고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오지훈 평론가는 이런 변화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하율 민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은 국가 브랜드의 전환입니다. 과거 우리는 반도체 강국, IT 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삶의 감도 높은 경험 강국으로 진화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산업 구조의 변화가 아닌 국가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실제로 해외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는 이유가 변화했습니다. 과거에는 쇼핑이나 성형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한국적 경험을 위해 방문한다는 응답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음악을 즐기고 한국 사람들과 교류하는 경험 자체가 관광 상품이 된 것입니다. 하율 민 대통령의 이런 변화는 단순한 산업 정책을 넘어 국민의 자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한국은 작은 나라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하율민 대통령이 남긴 또 하나의 유산이었습니다. 국민의 자신감 그리고 국가에 대한 자부심. 임기 6년 차 퇴임을 앞둔 하율민 대통령은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경기도 고향의 K-콘텐츠 캠퍼스를 찾았습니다. 넓은 잔디광장에는 가족 단위 시민들이 모여 있었고 배경에는 화려한 케이트론 무대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20여 명의 외신 기자들도 참석했습니다. 하율민 대통령은 이날 유난히 격식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장 대신 캐주얼한 셔츠 차림으로 나타난 그는 무대 대신 잔디밭에 마련된 평상에 앉았습니다. 마치 이웃과 대화하듯 편안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함께 걸어온 여정을 되돌아보려 합니다. 이어진 그의 연설은 기자회견이라기보다는 한 사람의 고백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취임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저를 감성 없는 대통령이라고 불렀습니다. 데이터만 말하는 대통령이라고요. 솔직히 그때는 제가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하율민 대통령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렸습니다. 6년간의 임기가 그에게도 변화를 가져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이 6년간 수출한 것은 탱크도 반도체도 아닙니다. 한국 사람의 감정, 목소리, 손맛이었습니다. 데이터는 도구였을 뿐 그 도구로 만든 것은 결국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눈앞에는 어린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노인들이 평화롭게 대화하는 모습, 젊은 창작자들이 열정적으로 작업하는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눈에 보이지만 결국 사람을 믿게 한 것이 우리가 만든 가장 큰 시스템입니다. 믿음과 신뢰, 그것이 진정한 인프라입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하하와 유나 쌍둥이는 특별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그들의 노래는 전통 국악에 현대적 감성을 더한 것으로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곡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하율민 대통령의 눈가에 잠시 촉촉함이 맺혔습니다. 연설을 마친 후 그는 예상치 못하게 무대에 올라 쌍둥이와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무뚝뚝하고 차가워 보이던 그가 이렇게 감성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국민들은 놀랐지만 동시에 큰 환호를 보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비공식 인터뷰에서 하율민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남기고 싶었던 것은 시스템이 아닙니다. 국민이 국가를 신뢰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문화입니다. 6년 전 우리는 서로를 믿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국민을, 국민은 정부를, 국민은 국민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어쩌면 저의 가장 큰 성취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이 하게 해줄 때만 가능한 것이니까요. 퇴임 후 하율민은 공식 석상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보다 자신이 만든 시스템이 기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천천히 사람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졌지만 그가 남긴 시스템은 국민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KGOVOS는 20개국 이상으로 수출되었고 한국의 행정 시스템은 세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모델은 유엔의 공식 권고안으로 채택되었고
K-문화는 세계 문화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출산율은 서서히 회복되었고 국민 행복 지수는 OECD 국가 중 상위권으로 올라섰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마음에 자리 잡은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한국이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역사학자는 하율민 대통령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국가의 물리적 인프라를 넘어 심리적 인프라를 구축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국가 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역사는 하율민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아마도 데이터로 시작해 감성으로 끝난 대통령이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가 원했던 유산이었을 것입니다. 기술이 아닌 사람을 남긴 대통령.